2026년 1월 26일,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들은 AI 세계의 거대한 지각 변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더 큰 모델이 더 똑똑하다. 이게 거의 종교 같았는데 말이죠. 이제 그 시대가 완전히 끝났다는 게 느껴지네요.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이겁니다. AI 개발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무식한 확장에서 스마트한 사고로 전환되었는지 그 격동의 인연을 따라가 보는 거죠. 오픈 AI의 오원 모델이 던진 그 충격파부터 또 얀 르쿤 같은 거장들의 날카로운 비판, 그리고 마침내 2026년 지금 우리가 도달한 새로운 합의점까지 그 핵심을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근데 정말 궁금한 건 이거예요. AI에게 생각할 시간을 준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컴퓨터가 뭐 명상이라도 한다는 걸까요? 자, 한번 제대로 파고되어 보죠. 바로 그 질문이 핵심입니다. 이 모든 변화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딱 두 개만 꼽으라면 심리학자 데니엘 카너먼이 말한 시스템 1과 시스템 2가 될 겁니다. 아, 시스템 1과 시스템 2요. 네. 간단히 말해서 시스템 1은 직관적이고 빠른, 거의 자동적인 사고방식이고요. 시스템 2는 느리고 논리적이고 또 심서숙고하는 사고방식이죠.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AI가 어떻게 인간의 시스템 1 흉내내기에서 벗어나서 진짜 시스템 2의 영역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그리고 철학적 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1과 시스템 2라. 아, 그 틀이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우리가 불과 몇 년 전까지 경험했던 그 GPT-4 같은 모델들이 바로 그 시스템 1 사고의 정점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딱 보고 바로 답이 나오는 그런 거요. 정확합니다. 2020년대 초반을 지배했던 제1 스케일링 법칙이라는 게 바로 그 시스템 1을 극대화하는 전략이었어요. 모델의 크기, 그러니까 파라미터, 그리고 학습 데이터의 양, 또 훈련에 쓰는 컴퓨팅 파워. 이 세 가지만 늘리면 성능이 예측 가능한 직선 그래프를 그리면서 좋아졌죠. 맞아요. GPT-3에서 GPT-4로 넘어갈 때 우리가 느꼈던 그 경이로움이 바로 이 법칙의 힘이었습니다. 맞아요. 진짜 마법 같았죠. 그냥 덩치만 키우면 똑똑해진다니 얼마나 단순하고 강력해요.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을 만했네요. 하지만 그 파티가 영원할 순 없었겠죠. 자료를 보니까 2024년부터 뭔가 이상 신호가 잡히기 시작했다고 나오는데 더 크게 전략이 처음으로 삐걱거리기 시작한 지점이 어디였나요? 두 개의 거대한 벽에 동시에 부딪혔습니다. 두 개나요? 네. 첫 번째는 수학 체감의 벽입니다. 모델을 100배 키워도 성능은 뭐 1.1배 오를까 말까 하는 투입 대비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아, 그리고 두 번째는 더 근본적인 문제였는데 바로 데이터의 벽입니다. 인터넷에 존재하는 고품질의 텍스트 데이터를 거의 다 써버린 겁니다. 네. 다 썼다고요. 네, AI에게 먹일 사료가 고갈되기 시작한 거죠. 세상에 인터넷의 모든 글을 다 읽어버렸다는 말이군요. 그리고 이런 기술적 한계가 학계의 분위기까지 완전히 바꿔놓은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2025년 미국 인공지능학회 보고서 말입니다. 네, 바로 그게 결정타였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도 강조되어 있는데 저명한 AI 연구자 475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475명이요? 네, 무려 76%가 현재 방식의 단순 확장만으로는 인간 수준의 범용지능, 즉 AGI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76%라니 와, 이건 뭐 거의 만장일치네요. 단순한 회의론 수준이 아니라 학계 전체가 방향을 틀었다고 봐야겠군요. 도대체 왜 이런 한계에 부딪혔을까요? 단순히 데이터가 부족해서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 1의 근본적인 약점이 드러납니다. 기존 LLM들은 아무리 복잡한 수학 문제나 논리 퍼즐을 줘도 마치 스마트폰 자동 완성처럼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딱 한 번의 연산을 통해 답을 내놓으려 했어요. 아, 중간에 이게 아닌데 싶어도 되돌아가서 다시 생각하거나 자신의 답을 검증하는 메커니즘 자체가 없었던 거죠. 아, 그래서 그 환각, 할루시네이션 현상이 그렇게 문제가 됐던 거군요. 저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분명히 존재하는 논문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아주 그럴듯한 저자 이름이랑 제목으로 가짜 논문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정말 감쪽 같아서 하마터면 속을 뻔했습니다. 바로 그 경험이 시스템 1의 한계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입니다. 그럴듯한 단어의 조합, 그러니까 통계적 패턴을 따를 뿐이지
그 내용의 진위를 검증하는 생각의 과정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죠.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모두가 한계에 부딪혀서 정체되어 있을 때 판을 뒤엎는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바로 2024년 9월에 공개된 오픈 AI의 오완 모델. 이 모델이 생각할 시간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다고요? 이게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오원의 핵심은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개발자들이 프롬프트를 통해서 억지로 유도하던 거잖아요. 그 사고의 사슬 체인 오브 소트라는 걸요. 네, 맞아요. 단계별로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요? 바로 그걸 아예 모델의 내재적인 기능으로 그냥 통합해버렸다는 점입니다. 복잡한 문제를 만나면 즉시 답을 뱉어내는 대신에 모델이 내부적으로 수천 개의 사고 토큰이라는 걸 생성해요. 사고 토큰이요? 네, 이건 말하자면 모델의 생각 과정입니다. 문제를 여러 단계로 나누고 가능한 해결책을 떠올려보고 또 중간에 오류를 발견하면 수정하는 이 모든 과정을 스스로 거치도록 훈련시킨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모델이 답변을 내놓기 전에 자기 혼자 머릿속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초고를 썼다 지웠다 반복한 다음에 최종 답변을 내놓는다는 거군요. 정말 기계가 고민을 하는 거네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완전히 새로운 법칙이 발견됩니다. 기존의 제1 스케일링 법칙을 잇는 이른바 제2 스케일링 법칙 또는 추론 시간 스케일링 법칙이죠. 제2 스케일링 법칙? 네, 모델이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오래 생각할수록, 즉 추론에 더 많은 연산을 사용할수록 성능이 극적으로 향상된다는 개념입니다. 이제 변수는 모델의 덩치가 아니라 생각의 깊이로 된 겁니다.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자료에 나온 수치들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미국 수학 올림피아드 예선 AMI에서 이전 세대 최고 모델인 GPT-4는 정답률 12%에 그쳤는데 오화는 무려 93%를 기록했다고요. 아니 이건 그냥 성능 개선이 아니라 아예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93%라는 숫자 안에 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뭔데요? 오원에게 문제를 주고 그냥 즉시 풀게 했을 때의 정답률은 74%였습니다. 74%요? 그런데 1000개의 다른 풀이 과정을 생성하게 한 뒤에 그중에서 가장 논리적으로 완결된 답을 스스로 고르게 하는 일종의 숙고 과정을 거치게 했더니 정답률이 93%까지 치솟은 겁니다. 와, 생각할 시간의 힘을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는 없었죠. 스스로 여러 답을 내보고 그중 베스트를 고른다니. 박사급 과학 문제에서도 78% 정답률로 인간 박사 수준을 넘어섰고 심지어 경쟁 프로그래밍 대회에서는 자기가 짠 코드에 버그가 있으면 스스로 디버깅까지 하면서 상위 89, 100분위권에 진입했다니. 이건 진짜 단순 암기나 검색이 아니라 진짜 논리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췄다는 증거로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지식을 단순히 조합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식을 활용해서 전에 없던 해답을 능동적으로 탐색하는 능력을 보여준 첫사례였죠. 당연히 오픈 AI가 이렇게 화려하게 문을 열자 다른 플레이어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특히 오픈소스 진영의 반격이 매서웠다고 나오네요. 중국의 딥시키 내놓은 딥식 배련이라는 모델이 판을 흔들었다고요? 네, 딥시키의 등장은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두 가지를 증명했는데요. 첫째, 사람이 하나하나 정답을 만들어서 먹여주지 않아도 오직 이 방향이 맞아 또는 틀렸어 라는 그 보상 신호만으로도 모델이 생각하는 법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다는 것. 와, 즉, 순수화 강화학습의 힘을 보여준 겁니다. 잠깐만요. 그건 엄청난 거 아닌가요? 그동안 AI 훈련에서 가장 비싸고 오래 걸리는 게 양질의 데이터를 만드는 라벨링 작업이었잖아요. 그걸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비용 구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증명은 더 파괴적이었습니다. 바로 지식 증류입니다. 지식 중요요? 네, 거대한 오한 같은 모델이 복잡한 문제를 푸는 그 사고 과정 자체를 데이터로 만들어서요. 그걸 훨씬 작고 가벼운 모델에게 교과서처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작은 모델이 마치 족보를 본 학생처럼 거대 모델의 추론 패턴을 흉내내서 놀라운 성능을 보였습니다. 와, 그건 정말 게임 체인저네요. 비싼 돈을 내고 API를 써야만 접근할 수 있었던 그 추론 능력을 이제 누구나 자기 컴퓨터에서 돌릴 수 있는 작은 모델에 이식할 수 있게 됐다는 거니까요. 오픈 AI가 쌓아올린 경제적 해자를 무너뜨릴 수도 있었겠어요. 네, 실제로 2025년 기준으로 딥식 R1은 수학과 코딩 분야에서 오픈 AI와 거의 대등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덕분에 AI 추론 기술이 소수 기업의 독점 기술에서 모든 개발자가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확산되는 일종의 민주화가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AI는 생각하는 법을 배웠고 오픈소스로 통해 널리 퍼져나가기까지 했으니 장밋빛 미래만 남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근본적인 비판이 등장합니다. 메타의 얀 르쿤, 또 케라스의 창시자 프랑수아 셜레 같은 거장들이 잠깐만, 그건 진짜 지능이 아니야 라고 제동을 걸고 나선 거죠. 굉장히 날카롭고 본질적인 지적이었습니다. 얀 루쿤의 비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텍스트 세계에 갇힌 지능은 반쪽짜리라는 겁니다. 반쪽짜리다. 네, 오픈 AI가 아무리 복잡한 물리 공식을 텍스트로 풀어낼 수 있어도 컵이 테이블에서 떨어져서 바닥에 부딪히면 깨진다는 아기들도 아는 직관적 물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실제 세상에 대한 상식이 전혀 없다는 비판이었습니다. 그 비판은 정말 뼈아프네요. AI가 결국 장님 코끼리 만지기처럼 텍스트라는 일부만 만지면서 세상 전체를 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루크는 AI가 글자 밖으로 나와서 진짜 세상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나요? 월드 모델이라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네,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텍스트 모델 대신에 비디오를 보고 다음 장면을 예측하면서 세상의 작동 원리를 스스로 배우게 하자는 겁니다. JOPA라는 아키텍처를 통해서요. 2026년 현재 구글 딥마인드의 주니3 같은 모델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이건 텍스트가 아니라 물리 환경 자체를 시뮬레이션하기 때문에 자율주행이나 로봇공학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비판가 프랑스와 숄레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능의 정의 자체를 문제 삼았다고요. 이게 더 근본적인 이야기 같은데요? 맞습니다. 슐레는 지능이란 이미 아는 것을 잘 써먹는 기술이 아니라 완전히 처음 보는 문제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응하는가 하는 일반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 챗1 같은 모델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건 학습 데이터에 이미 수많은 법률 판례가 있었기 때문이지 진짜 법률가처럼 추론하는 능력이 생겨서가 아니라는 거죠. 본질적으로는 그냥 고급 검색과 재조합에 가깝다? 바로 그겁니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 RACIGI라는 아주 독특한 벤치마크를 만들었죠. 저도 자료 보고 찾아봤는데 정말 단순한 패턴 맞추기 퍼즐 같더라고요. 그런데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인간은 85% 이상 맞추는데 챗1 같은 최첨단 모델들도 여전히 30에서 50%의 낮은 정답률을 기록했다고요. 네, 그게 바로 숄레가 말한 일반성의 부족입니다. 훈련 데이터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규칙을 스스로 발견하고 적용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걸 보여주죠.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 2025년 ARC 프라이즈 대회 우승팀들은 순수 LLM을 쓴 게 아니라 LLM의 유연함과 전통적인 기호 원리 추론의 엄격함을 결합한 뉴로 심볼릭 접근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아하. LLM 혼자서는 진정한 추론에 한계가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 셈이죠. 와, 그러니까 학계의 거기에 의장 AI가 생각하기 시작한 건 좋은데 그건 아직 우물한 개구리의 생각일 뿐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었던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AI가 텍스트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하고 또 진정으로 새로운 문제에 적응하기 위해 가야 할 길이 아직 멀었다는 것을 상기시켜준 중요한 목소리였습니다. 자, 이렇게 학계에서 지능의 본질에 대한 깊은 논쟁이 벌어지는 동안 산업계에서는 훨씬 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힙니다. 바로 돈 문제죠. 생각하는 시간에 대한 청구서가 너무 비쌌던 겁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자료에 나온 예를 보면 충격적이죠. 파리의 수도는 같은 간단한 질문에 0.001달러가 들었다면 오랄 모델에게 복잡한 코딩 문제를 주고 생각하게 시켰더니 0.5달러 이상이 청구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0.5달러요? 네, 비용이 500배 넘게 뛰는 겁니다. 이게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겠냐는 회의론이 쏟아져 나왔죠.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도 문제였겠네요. 답변 하나 들으려고 1분씩 기다려야 한다면 아무도 안 쓸 테니까요. 특히 2025년에 스스로 코딩하고 리서치하는 AI 에이전트가 엄청 유행했는데 이게 문제를 더 키웠다고요. 맞습니다. AI 에이전트가 오랫동안 작업 내용을 기억하려면 그 대화 기록을 GPU 메모리에 계속 저장해야 하는데 이걸 기술적으로 KV 캐시라고 합니다. 아, KV 캐시. 네. 에이전트가 오래 생각할수록 이 KV 캐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서버에 엄청난 과부하를 일으키고 전력 소모를 급증시켰습니다. 이건 마치 간단한 검색 한번 하려고 할 때마다 데이터 센터 하나를 통째로 빌리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된 겁니다. 와. 기술은 있는데 그걸 감당할 인프라와 비용이 따라가지 못하는 병목 현상에 부딪힌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해보죠. 한쪽에서는 생각하는 AI가 드디어 등장했다고 환호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건 진짜 생각이 아니야 라고 비판하고 현장에서는 너무 비싸서 못 쓰겠다는 비명이 터져나오는 그야말로 대혼돈의 시대였네요. 이 모든 도전이 맞물리면서 마침내 2026년 AI 업계는 새로운 합의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스마트 스케일링이라는 개념이죠. 네, 핵심은 무조건 오래, 깊게 생각하는 그 무식한 방식에서 벗어나서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자원을 똑똑하게 배분하자는 지극히 현실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모든 질문에 황소 잡는 칼을 쓸 필요는 없다. 바로 그겁니다. 그 핵심 아이디어가 두 가지로 요약되네요. 첫 번째는 적응형 연산. 이건 마치 교통경찰 같은 거네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라우터라고 불리는 가벼운 모델이 먼저 사용자 질문의 난이도를 판별합니다. 파리의 수도는 처럼 단순한 사실 질문은 작고 빠른 모델에게 즉시 보내고 이 수학 정리를 증명해줘 처럼 깊은 사고가 필요한 문제는 크고 강력한 모델에게 보내는 거죠. 작업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겁니다. 아하, 그럼 두 번째 아이디어인 제안자 검증자 구조는 일종의 팀플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정확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역할을 나누는 겁니다. 제안자 모델 여러 개가 동시에 가능한 답안을 여러 개 생성합니다. 그럼 별도로 훈련된 검증자 모델이 각각의 답안을 보고 논리적 오류는 없는지, 질문의 의도에 맞는지 채점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답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이죠. 오, 한 모델이 북치고 장구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정확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진짜 사무실처럼 된 거네요. 신입사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박사급 연구원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처럼 AI도 역할을 분담하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보면 2026년 현재 시장을 이끄는 모델들은 모두 이 스마트 스케일링 원칙을 각자의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하죠. 네. 오픈 AI의 최신 모델인 O3는 최고 난도 과학 연구를 위한 싱크탱크처럼 극소수의 어려운 문제에만 투입되고요. 딥시크 R1의 직류 버전은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쓰는 도구의 표준 엔진이 되었습니다. 또 구글의 제미나이 2.0 프로는 비디오나 오디오까지 실시간으로 이해하는 멀티모달 인식 능력에 집중하고 엔스로픽의 클로드 4.5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중요한 기업용 에이전트 시장을 장악하는 식으로 각자 잘하는 영역에 특화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숨가쁜 2년이었습니다. 정리해보면 2024년에서 2026년에 걸친 이 여정은 AI가 무식한 몸집 분리기에서 정교한 사고의 엔지니어링으로 진화하는 과정이었네요. 오픈 AI 오원이 기계도 생각할 수 있음을 증명하며 새로운 문을 열었고 또 르쿤과 숄레 같은 회의론자들은 그 생각이 여전히 현실과 단절된 우물한 생각임을 날카롭게 지적했고요. 그리고 2026년의 스마트 스케일링은 이 양측의 통찰을 모두 수용한 아주 현실적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대한 지식을 쌓는 것, 즉 제1법칙도 중요하고 필요할 때 깊이 생각하는 능력, 제2법칙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을 경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깨달음이죠. 네, 맞아요. 동시에 텍스트를 넘어서 현실 세계를 이해하려는 월드 모델 같은 노력도 계속되고 있고요. 이제 AI 경쟁의 본질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전지전능한 단 하나의 모델을 만드는 경쟁이 아니라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진 특화된 모델들이 서로 협력하는 인지 공급망, 커그니티브 서플라이 체인을 누가 더 잘 구축하느냐의 경쟁으로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마치 자동차를 만들 때 최고의 엔진, 최고의 타이어를 각 전문 업체에서 조달해 최종 제품을 만드는 것처럼요. 이제 생각이라는 인지적인 작업도 그렇게 분업화, 전문화되고 있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이 이제 전력이나 반도체처럼 필요에 따라 설계하고 구매하고 조립할 수 있는 하나의 자원이 된다면 우리의 일과 창의성 그리고 세상을 보는 방식은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